반응하고 그게 어떻게 제품화되는 분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반응을 해서 제품 만들어지는 과정, 석유화학에 있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좀 소프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처리 쪽, 유틸리티 쪽 이야기인데, 수처리 하면은 PW 순수 만드는 공정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 중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 하나 있고, 그다음에 쿨링 타워에서 물로 응축 열교환하는 냉각탑,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수처리하고 뭐 냉각탑은 필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물이 들어오면은 양이온 수지 해가지고 음료 잡아주고, 음료 수지 해가지고 양이온 잡아주고 해가지고 단순히 뭐 필터 작용을 해가지고 순수 만드는 건데, 이 폐수 처리는 그 미생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공정 쪽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그리고 관심을 갖고 운전 조건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 같아서 수처리 중심으로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화학공장 갔는데 이제 수처리 이야기가 나올 때 좀 신기하더라고요. 화학공장은 화학 반응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죠? 설비를 막 해가지고 만든다고 했는데 갑자기 미생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기기, 그게 아니라 생물을 이용해가지고 화학 제품을 처리를 하고 폐수를 깨끗이 해서 방류를 한다 하는 게 어찌 보면 화학 공장이 좀 신기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새롭게 또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폐수 처리장, 옛날에 1공장 경우에 이제 폐수 처리에서 폐수 처리를 못하니까 아이스벨 공격을 이제 로드 다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하고 미생물 반응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화학 반응은 아까 촉매 반응해가지고 즉각이 일어나는 데 있잖아요. 빨리 반응해서 빨리 빼는 건데, 이 미생물은 사람하고 비슷해요. 밥을 먹으면 한 4시간, 5시간 이후에 소화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소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폐수 처리장이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번 트러블이 나면은 얘가 회복되는데 그지 하루 이틀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이제 아이스벨에서 폐수를 발생을 못하니까 아이스벨 로드까지 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밑에 응하를 못하면 밥을 못 먹는 것처럼 그런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수 처리장이 제 1공장에 있는 건데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 하면은 예비조가 있고요. 폐수 공정 전에 발생된 폐수가 들어오면은 예비조에서 폐수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폐수를 처리하는 공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흥미성 반응기에서는 폐수 2차 처리 시설, 그러니까 호기성에서 하는 폐수 2차 시설, 그 다음에 얘를 모아가지고 미생물은 다시 회수하는 침전조 시스템,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미성 반응이라는 것은 산소 없이 이제 미생물 처리하는 공정이고요. 이 호기성은 산소를 이용해서 미생물을 처리하는 공정입니다. 큰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그 폐수가 들어오면 폐수 중에 COD라는 게 있거든요. COD라는 게 뭐냐면 파라톨리라든지 그 화학 물질들, 화학 물질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폐수 중에 ppm 단위로 녹아 있는데 그 처리를 하는데, 그 현미성은 뭐냐면 산소가 없는 가운데에서 반응을 하는 미생물로 처리를 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처리된 그 COD 부화물은 호기성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공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COD라는 것은 그 폐수 중에 그 케미컬로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왜냐면은 화학물질을 깨기 위해서는 O2가 들어가가지고 그 CO2를 만든다든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화학적으로 산소 필요 양을 측정해가지고 폐수 중에 얼마나 그 폐수의 ppm 농도가 있는지 폐수 부하를 측정하는 단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나중에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미성 반응에는 이게 산소가 안 들어가고요. 미생물이 뭐냐면은 이 COD라는 케미컬이 화학물질 폐수가 들어오면은 걔를 분해해가지고 메탄이라든지 CO2 가스로
그러니까 폐수 중에든 그 화학물, 그죠? 불상물 화학물들을 처리하는데 가스로 처리를 하고, 포기성 얘들은 뭐냐면 얘를 먹고 지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식을 먹으면은 에너지로 발생되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 현기성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뭐냐, 우리가 빵을 먹으면 우리 몸이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제 증식을 하는 형태로 폐기물을 처리를 합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폐수를 하는 폐수 중에 유기물들, 예를 들면 그 PTA 1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 중에 있는 그 테네탈릭 에이시드라든지 벤젠, 그다음에 파라톨리, 포시비, 초산 그런 성분들을 처리를 하는데, 이제 폐수를 이 집수조에서 이제 일단 받아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기성하고 이 포키조는 그 공정을 처리하는데 용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정에서는 폐수가 많이 발생됐다가 저기 변동폭이 심하거든요. 그걸 직접 모아가지고 일정하게 공기종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집수조가 필요하고, 현기성에서는 그 폐수 중에 든 불산물들을, 폐기물들을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는, 그리고 포키조에서는 미생물이 그 폐기물을 먹고 자라고,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해서 순수 물질을 만들고, 이 아까 여기서 얘가 자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포키조에서, 그죠? 자란 게 입술 들어와가지고 어제 배웠죠. 침전조 해가지고 뭐냐면은 지가 자란 미생물들은 다시 깔아앉아가지고 다시 리턴해서 포키조 다시 보내주고, 깨끗한 물만 모래 여과기를 통해가지고 용련 하수 처리장으로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가 들어오는데 그 공정에 트러블이 없을 때는 일정하게 COD라는 그 부산물들이 그 폐수가 들어옵니다. 폐수가 들어오는데 이 악성 폐수는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한꺼번에 확 쏟아내지 않습니까? 가성소다로 씻어서 워싱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폐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COD라는 게 농도가 높은 것들이. 그런 것들은 따로 모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현기성 반응기에 공급되는 양들은 아까 일정하게, 왜냐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먹는 양을 과식을 하면 얘가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트러블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양 5,000에서 6,000 정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금씩 피드해가지고 이 농도를 맞춰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예비조에서 처리를 하고, 들어온 것들이 현기성 반응하는데 얘는 가성소다 해가지고 폐활을 맞춰야 됩니다. 가성소다를 넣어서 온도 컨트롤 해주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그 폐수를 처리해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고, 아까 그 다음에 포기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자라고 해서 미생물들의 일부는 단속이 되고, 또 나머지들은 계속 자라잖아요. 양이 많아지니까 일부는 농축 쪽 들어가가지고 외부로 매립을 합니다. 그냥 매립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탈수기를 거쳐서 폐기물 유탁 처리로, 일부 미생물들은 폐기물 유탁 처리하고, 고에 상등급의 깨끗한 폐수들은 처리소 질소를 거쳐서 최단소 통해 가지고 아까 용련 종발 처리장으로 보내줘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폐수 중에 그 보아양 COD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시 폐수에서는 보통 5,000에서 6,500 정도 들어오고, 악성 폐수는 그 초산이라든지 그는 그 폐수 중에 든 화학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COD가 8,000에서 많을 때는 25,000까지 한 두세 배 되지. 얘 앞으로 들어가면 얘가 쇼크를 먹기 때문에 따로 모아집니다. 예전에는 현기성이 없었을 때는 얘네들이 다 포기져서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 악성 폐수도 그 현기성이 나와가지고 같이 처리를 한 방향적으로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얘네들이 들어가면 얘네들로 인해 가지고 얘가 쇼크를 먹는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포기조 따로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형성 반응기의 미생물들이 효율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운동을 해서 건강해져가지고 얘네들을 조금씩 첨부를 해서
현미생에서 처리를 해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이렉트로 압수폐수가 이제 폭기조 들어가면은 자가 증식을 한다 했잖아요. 그치? 자가 증식을 하면은 그 자가 증식된 걸 빼줘야 돼가지고 매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폐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현미생에서 처리를 하면은 얘가 자가 증식하는 게 아니라 가스를 발생시키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스를 발생시키면 이 가스 성분이 뭐냐면은 메탄하고 CO2거든요. 메탄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미생에서 처리하면은 메탄이 많이 발생되니까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LNG처럼 버너석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폐수 처리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폐수를 현미성에서 처리해야 바이오가스 해가지고 연료도 많이 발생이 되고 포기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농축 미생물들 폐기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서 많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기물들은 현미성에서 처리되고 있다. 한 70에서 80%. 이 농도 보면 되지. 5천에서 6천 들어가가지고 처리하면은 1000에서 2000 정도, 그리고 한 75% 정도 분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D가 1000에서 20대가 포기돼서 나머지 처리해서 한 20에서 25 정도 해서 필터를 거쳐서 COD 맥스 20을 넘지 않게 해서 방류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는 폐수 용량이 많아요. 한 400톤. 그러니까 뭐냐면 상시 폐수가 한 400톤 정도 들어오고 얘는 10톤, 20톤 양이 적은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모제신 생기면 여기 다 받으니까 그때는 양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비조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뚜껑이 폐수 처리에 가보면 이 뚜껑이 덮어져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밑에 그러니까 사각형의 집수조라고 하거든요. 베이징 로드에 있어 이 밑에 이제 그 폐수를 여기 상시 폐수 있고 여기 이제 이머전시 폐수 그래가지고 세 개가 연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폐수와 악성 폐수로 구분돼서 보관해서 현미성에 공급되는 COD 유량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대신에 아까 현미성에 가서 처리를 하는데 이머전시 상태 발생을 하면은 얘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폭주로 들어갈 수 있게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비조라게 그냥 웅덩이에 이렇게 받아 놓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 뚜껑이 없었는데 요즘에 악취를 하면서 이렇게 환경적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뚜껑을 다 닫았어요. 냄새 나지 말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비조 가면 이 뚜껑이 닫혀져 있는 경우가 거의 다 닫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뚜껑을 닫으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좀 폐수 처리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뚜껑을 닫으니까 폐수 속에 가스가 나오잖아요. 시큼한 거지. 그게 뭐냐면 바이오가스 아까 생물세 처리하는 것처럼 그런 가스가 미량이 아니 공정 쪽에 나오는 무효시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온도가 높으면은 좀 자연에 증발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위층에 좀 고여 있어가지고 이게 그 예비조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예비조에서 폭발 사고가 한번 있어가지고 사망 사고가 저기 하나 솔루션 쪽에 한번 있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예비조에서 작업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가스들이 뚜껑을 막다 보니까 고여 있는 물질들이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뚜껑을 닫아놓으니까 이 폐수 중에 온도가 우리가 나오는 게 한 80도 정도 되거든요. 공정식에 나오는 온도가. 근데 현미성에 들어가는 온도가 우리 사람 온도가 36도잖아요. 미생물도 똑같아요. 36도, 7도, 8도일 때 가장 얘네들이 활발히 움직여가지고 그 폐수를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은 80에서 이렇게 60도, 아니 38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옛날에 뚜껑이 열렸을 때는 이게 대기적으로 이렇게 날아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온도가 다운이 되는 뚜껑을 닫으니까 온도가 많이 이제 상승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이 앞에 연료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성 반응기 운전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온도 컨트롤 할 수, 그러니까 연료압을 통해서 온도 컨트롤 하나 해주고 그다음 폐하 사람 몸이 한 7도 정도 되잖아요. 그죠?
폐 아시죠? pH, 산산염기성, 중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조건 맞춰줘서 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그 폐수라고 했는데 폐수가 뭐냐면은 1공량 경우입니다.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공정하면 이제 PS를 아까 얘기했던 PTA를 이렇게 만드는데 CTA 쪽에 이제 연료를 넣어가지고 반응시키고 제품 만들고 여기 이제 불순물이 포시비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PS가 PTA에 반응이 되는데 얘는 얘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그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공정이 뭐냐면은 이 포시비에를 파라톨리로 만들어가지고 얘는 물에 잘 녹거든요. 이 두 개 섞어 놓으면은 PTA는 물에 안 녹고 얘는 물에 잘 녹으니까 파라톨릭으로 이렇게 바꾸는 공정. 불순물을 파라톨릭으로 바꿔가지고 물로 씻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씻어내는데 들어가 있는 물질들이 PT에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포시비라든지 벤조게이시드 그 다음에 파라톨릭 이런 성분들이 폐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용매 중에 ppm 단위니까 그지 조금씩 요 폐수에 묻어서 나오는 화학약품들이 공정 중에 있는 화학약품들이 조금씩 묻어서 이 폐수에 이런 성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들은 물속에 든 이런 물질들을 ppm 단위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제품 만들 때 센트리퓨지라든지 RVF라든지 RPF를 물하고 이렇게 분리한다 있잖아요. 고체를 그지 그 물속에 이렇게 필터를 거치니까 조금 ppm 단위의 약간 고체성을 따라오는 것들을 폐수 처리장에서 이제 처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T의 파라톨릭이 이런 성분들이 한 30 정도1000에서 1000ppm 정도, 300ppm, 1%도 안 돼. 근데 BA, 포시계, AA, 아세틱 에이시드 같은 성분들은 한 500ppm 정도가 나눠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질들이 미생물들이 아까 촉매 이야기 있잖아요. 촉매는 그 화학 반응 하나씩 이렇게 매칭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BA, 포시계, 아세틱 에이시드는 그 미생물로 분해가 잘 돼요. 집어넣으면은 지가 빨리 예를 들면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빨리 소화될 수 있는 물 같은 거 콜라 우유 우유 소화 잘 안 되지. 소화 잘 되는 주스 같은 것들을 비에라는 포시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소화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들이 T의 파라톨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성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설명할 건데 얘네 들어가면은 얘는 미생물들이 빨리 처리를 하는데 얘는 빨리 처리를 못 해가지고 이 미생물 사이에 이제 언밸런싱이 나가지고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좀 간혹 생깁니다. 아까 좀 일찍 설명해야 되는 COD가 뭐냐면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해가지고 이런 성분들이 분해되려면은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CO2라든지 처리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 처리하는데 산소가 얼마 그러니까 산소가 이렇게 들어간 양 보면은 얘 양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케미컬로. 그래서 들어가는 산소 요구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폐수 중에 얼마의 유기물들이 많이 있다 하고 측정하는 게 COD고 얘네들은 태워입니다. 태워가지고 얼마나 화학 성분이 나오냐 분석해가지고 그 유기물을 파악하는 거고 얘는 미생물이 실제 호기성에서 얼마나 들어가가지고 처리할 수 있느냐 해서 유기물을 측정하는 거고 토탈은 뭐냐면은 이게 다 합쳐가지고 유기물, 폐수제에 있던 유기물의 탄소 성분들을 포함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OC 양이 가장 많지.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미생물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TOC는 둘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 미생물을 분석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COD는 화학적 분석하다 보니까 즉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COD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정은 초산 공정이다 보니까 폐하가 한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생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폐하가 아까 중성인 게 가장 좋다 했죠. 산성이 아니라 한 7 정도 가장 적합하니까 그러니까 가성소다 폐수가 산성이니까
가성차 역류성을 넣어가지고 중화시켜서 폐수 처리장에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폐수 해망을 보면은 바이오가스가 한 800 정도 시간당 발생돼가지고 얘는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현기성 평균 리액터가 200톤짜리가 400톤 정도 되는데 두 개 회사가 나눠서 들어가고 아까 이야기처럼 평균 한 5,800 정도 들어가고 있고 아웃렛에서 행사 처리에서 나오면 1,100 정도 실제 요게 이제 그 COD 분석기구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BA라는 초산성분은 분해가 잘 되는 성분이 됐잖아요. 얘네들은 분해율이 한 80 정도 되고 파라톨로이라는 TN 분해가 잘 안 되는 성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보통 한 50에서 75 정도 되는데 지금 상태가 워낙 좋아가지고 한 75%까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암은 아까 6.8에서 7.0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현기성의 분해율이 평균 한 75에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호기성은 아까 98% 처리돼서 나오는 게 한 20 ppm 해서 그 용량 총괄 처리장으로 보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일반 폐수는 COD가 한 5,500에서 7,000 정도 유입이 된다 그러면 악성 폐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00 정도 되는데 심할 때는 한 2만 넘어가는 정도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비조 보여드린 것처럼 요 밑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운동장처럼 돼 있습니다. 뒤에서 그냥 뭐냐 물 받아 먹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지하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비사에는 좀 물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위에 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아치테이트에 있어가지고 거기 솔리드가 녹으면 잘 녹으라고 아치테이트가 있는 설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안에는 그 공정 중에 나오는 가스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나간다 했잖아요. 그지? 뚜껑 단에 못 나가니까 여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여기 활성탄을 넣어가지고 그 분유시 물질들을 잡아서 대기 쪽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그 PIMS에 보면은 운전되는 현황들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PIMS를 2021년도에 해서 그런지 공정을 분석하기 참 편합니다. 설교하게 계신 분들은 PIMS 보면은 실제 PIMS가 없을 때에는 DCS에 가서 봤어야 되거든요. 오퍼레이터가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운전하는데 예전에 가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가물으면 짜증 내거든요. 운전 같이 해야 되는데 특히 트러블 생겼을 때. 근데 이제 개인 PC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니까 엔지니어들이 이제 거기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엔지니어들이 가가지고 뭐 질문하면 굉장히 짜증을 냈었는데 요즘 이제 이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엔지니어들이 자기 PC에 다 보고 가가지고 옛날에는 뭐 반응 온도가 몇 도입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딱 보고 반응 온도가 지금 한 180 정도 되는데 메뉴에는 원래 185도인데 왜 떨어졌습니까? 질문하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얘네는 얼마나 그러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죠? 물으니까 이게 현장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화학 공장이라는 거는 개인이 잘 돼서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이제 시너지를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은 이제 PIMS 보고 공정을 파악해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비조는 아까 역시 물을 저장하는 거고 바닥에 가라앉은 솔리드는 교박기를 통해 가지고 용해시켜서 넣어준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형성 반응기에 솔리드가 들어가면 이 미생물이잖아요. 잘 못 먹어요. 그리고 그 형성 반응기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용해시켜가지고 반드시 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조에서 아까 들어온 미생물들은 이 형성 반응기에서 처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아까 형성 반응기가 필요한 것들이 온도 몇 도? 34
사람 생각하면 딱 편해. 얘가 사람 생각하면 생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 체온이 36도, 38도 정도, 그 정도 맞춰서 이제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산소 10초 먹으면 피곤하잖아요. 물 먹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제 그런 것처럼 중성만 폐하 조절해야 되고, 그렇게만 해주면, 그리고 들어가는 양도 꾸준하게, 예, 농도를 맞춰서 줘야 얘가 쇼크를 안 먹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밥을 많이 줬다가 어느 날 밥 굶기고 막 그러면은 애 컨디션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피드 조건이 일정하게 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비조에서 받아가지고 쇼크 안 먹게, 예, 그 현기성을 보내주는 역할을 예비조에서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폐수시장 지었을 때는 얘가 없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공정이라는 항상 발전한다고. 옛날에는 호기심밖에 없었거든요. 복귀조만 있었는데 이제 이게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이 어떻게 개발됐냐니까 사람들이 탭이 있지 않습니까? 탭이 그처럼 모아놓으니까 갑자기 가스가 막 발생되고 메탄가스 그리고 뭐 그 어디지 축산업 가면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다 메탄가스거든요. 모아두니까 자연적으로 뭔가 처리가 되더라. 그걸 이제 개발해서 만든 게 미성 반응이거든요. 산소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미생물 처리해가지고 가스를 발생시키는 데서 개발한 기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이게 농축이 돼야 가스 발생되고 하니까 농도가 고농도를 필요로 하고, 이 호기성은 그 저농도 처리하니까 얘가 고농도도 처리하고, 고농도 처리하니까 용량도 작아도 되잖아요. 네. 작고 그다음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니까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현기성 반응기 쪽의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온도라든지 폐하 등의 민감한 반응, 생물하고 똑같은 거니까, 예,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장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기성이 이제 미생물의 특징, 아까 말씀드린 생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 그 생물, 아까 보시면 37도, 인간 온도와 비슷해요. 이때가 가장 애가 활성이 높고, 온도가 떨어지면 움츠려져가지고 활성이 떨어지고, 온도가 너무 높아도 떨어지고, 인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문제점이 뭐냐니까, 이게 한 번씩 1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정 중에 폐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기 중에 있으면 얘가 공정 중에 식어버리잖아요. 폐수가. 특히 겨울철에 영하 몇 도 되면은, 근데 얘가 필요한 거는 37도, 8도 정도 되니까 대표줘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온도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폐하는 인간하고 똑같아요. 예, 중성일 때 가장 자기가 산성도 아니고 용성도 아니고 중성일 때 가장 많이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일정하게 이제 성장 속성을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은 주의 온도, 폐하 및 미생물의 대사 등에 민감한 반응을 하고, 온도가 37도일 때 반응이 잘 돼야 된다. 폐하 7에서 가장 완성한 분해 효율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갔지? 그리고 그 COD 그 바이오가스는 한 0.4 정도 됩니다. 예, COD가 1COD에 0.4 나노메타의 그 바이오가스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탱크에 들어가는 양을 계산을 하면은 한 600 정도, 지금 막 분해율이 좋아가지고 800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COD 킬로그램당 0.4 정도의 바이오가스가 발생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의성이 이제 여기 2015년도부터 이제 24년도 이제 바이오가스 양을 플러스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정기 보수 이후에는 고농도를 안 넣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좋아하시다가 최근에
바이오가스 증가됐다는 것은 형성 반응이 효율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면 비슷한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그지? 노력을 하고 하면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장 가가지고 뭐 트러블 생기고 뭐 할 건데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되니까 그 현기성에 처리하는 양도 많이 집어넣고 바이오가스 많이 발생돼가지고 연료도 절감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현기성이 많이 좋아지니까 그 폐수뿐만 아니라 그 CRU라는 시스템인데 거기서 나오는 그 솔리드 집어넣어가지고 더 많이 해서 바이오가스 발생시키고 그래서 보통 상공장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이제 이머전시 생겼을 때 그 폐수도 받아서 같이 처리해 줄 수 있는 그 역량은 폐파는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형성 반응기 종류가 이제 한 세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어떤 형태의 있냐니까 요게 이제 저희들 가진 건데 뭐냐면 여기에 그 패킹이 있습니다. 패킹.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집어넣어가지고 요 패킹에 이렇게 딱 접합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횟수중에 그래서 해초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얘는 고정된 미생물이 고정된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폐수가 위로 들어가가지고 이 미생물층을 거치면서 처리돼서 폐수가 빠져나가고 이 바이오가스는 여기서 처리된 거는 볼록볼록 위로 올라와가지고 가스는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이게 고정 시스템 픽스드 베드라고 하거든요. 패킹, 베드, 픽스드 바이오린 필링 다운플로 리액터. 요게 이제 1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공장은 여기 설치되어 있고 다른 공장에 가보면 미생물들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패킹에 이렇게 미생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 자체에 여덟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래놀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우리 밀크티 보면은 그 있잖아요. 뭐라 해야 아주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버블이라고 하나 아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패킹 문제니까 저거가 뭉쳐가지고 이 폐수 중에 떠도옵니다. 그래서 훨씬 그래서 얘는 어차피 폐수가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빠르면 얘들이 위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속도가 좀 천천히 넣어가지고 보유하면서 미생물 처리해가지고 이 가스하고 그 처리된 폐수가 같이 와가지고 그지 가스는 빠져나가고 폐수는 분리하는 돼 있고 아까 미생물들이 같이 빨려 나오는 것들은 여기 침전함 거쳐가지고 다시 미생물들을 리턴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라는 건 이쪽에 섞었는데요. 밑에는 얘네들처럼 이렇게 미생물들이 좀 둥둥둥 떠다니고 있고 위에는 패킹에 이렇게 미생물들 박아놔가지고 같이 처리해서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얘가 좀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는 문제가 생기면 뭐냐니까 이 통 안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부러졌거나 패킹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공장 다 끄고 물 다 비워서 안에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얘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미생물로 있어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면 얘를 사가지고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미생물 사가지고 집어넣으면 운전하기는 얘가 편한데 유승만 지키고 뭐 하면은 그래서 얘의 단점을 개선한 게 이제 UASB 약자인데 어플로 에어로빅 슬러지 뱅크 캣이라고 요 시스템이 많이 쓰이고 요거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니까 맥주 공장 이게 보면 맥주 만들고 있고 맥주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처리하는 맥주 공장에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제지 공장 쪽에 폐수 처리하는데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평소만하게 안 좋으면 그냥 맥주 공장 가가지고 야 그랜드를 좀 달라 해가지고 미생물 받아가지고 받고 원활한데 얘는 미생 들어가지고 안착이 돼야 되니까 고정이 되는 형태로 되어
안전하게 좀 놔둬.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예,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어제 공부했던 그거 같아요. 반응기 하면 PFR 반응기하고 CSL 반응기 뭐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태광의 힘쓰 많은 일 아까 픽스드 타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가로진 시스템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패킹이 들어가 있고 요 패킹에 미생물들이 붙어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뿌려주면은 이 패킹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런 미생물에 반응을 해가지고 배수를 처리를 하고 가스는 받아가지고 위로 그 지문에는 그래서 산물로 유입된 배수를 미생물 층을 거쳐서 슬러지 감지를 하고 유분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패킹 뒤에 보여주겠지만 뭐냐면 이게 어디서 한의품처럼 되게 가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넓은 통 안에 통과하는 것보다 가늘게 통과하면 더 많은 미생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지? 아니, 촘촘할수록, 그지? 문제는 뭐냐, 아까 솔리드 넣으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솔리드가 들어가면, 용해되지 않은 솔리드가 들어가면 이 패킹 막아버리고,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장 보면은 이 패킹층에 그런 솔리드 성분들이 들어가가지고 막아가지고 패킹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게 아까 그 패킹 EDS 가지고 물이 이 사이로,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제 이 플라스틱이 있거든요. 수제들 미생물이 붙어가지고 해초처럼 그렇게 붙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치트, 이렇게 촘촘히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막혀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가지고 폐수가 들어가면서 요래 갔다 요래 갔다 요래 갔다 하면서 많이 미생물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2007년으로 증설하면서 지었으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거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 붙어 있는데 솔리드 성분이라든지 그지? 그 다음에 물속에 이제 슬라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들어가가지고 구멍 막다 보면은 구멍이 막혀져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공장에 들어가지고 이 폐수 할 수 없죠. 다 끄집어내가지고 새로 설치를 하는. 보통 행성 반응기 아까 하나 지으면 한 75, 85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얘가 다시 시딩을 하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처음 인간이 완전 자라는 것처럼 미생물 처음 들어가가지고 여기 붙어가지고 시딩이라고 하거든요. 미생물 들어가가지고 얘 안착이 돼가지고 이제 제 성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요렇게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에 뭐냐면은 질소 퍼지를 해줍니다. 질소를 넣어가지고 질소가 불화성 가스잖아요. 반응은 참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질소 넣어가지고 얘네들을 털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평상시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픽스드 베드의 문제점은 이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얘네들이 막히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질소 퍼즐 해줘야 된다. 이것도 어느 공장이지? 타 공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막히지 않는 게 뭐냐? 가스 퍼즐 평상시에 이렇게 해줘가지고 떨어내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이걸 하고. 제가 만약 설계를 하면은 여기에 그냥 파이프 하나 넣어가지고 깨끗이 그지 한 번씩 이렇게 씻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설비도 좀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하는 UASB라고 저희 공장에는 없지만은 그 차세대 형성 반응기
형태입니다. 폐수가 밑에 들어가가지고 업플로로 위로 쭉 올라와가지고 빠져나가는. 아까 힘수 반응기는 메탄가스가 발생되는 거죠. 메탄과 CO2가 바이오기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요 층을, 그러니까 요의 얘가 뭐냐면은 둥둥둥둥 아까 그래듈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생물입니다. 얘네들은 패킹이. 얘네들이 전자 형 보면 이렇게 균들이 있는데 저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동동해가지고 폐수 중에 떠다닙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서 접촉을 하면서 유기물들은 깨지고 깨진 유기물들이 이제 메탄이 되면 바이오가스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얘는 걸러주고 물 빠져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탑 부분에 가스, 폐수, 미생물, 그래듈 분리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 말씀드린 맥주 공장에 그런 게 많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면은 근데 아까 그 폐화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산성분이라든지 그런 게 가면은 이 미생물들이 깨져요. 잘게. 그래서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아까 온도하고 폐화 관리는 잘 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그래서 어떤 데는 픽스드 거쳐서 UASB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그래듈들은 한 번 더 걸러줘가지고 빠져나가고 가스만 집어들어가고 가스는 위로 나가는 UASB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는 뭐냐니까 그래듈들이 아까 폐하가 작으면은 잘 부서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폐하를 조절할 수 있는 탱크에 들어가가지고 산성분들을 좀 제거를 해주는 설비가 좀 필요합니다. UASB가 점점적으로 지금 까다롭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가적인 설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결국 그 키포인트는 그래요. 폐수가 들어가서 부어주고 미생물에 거쳐가지고 처리돼서 바이오가스 나가고 위쪽으로 이렇게 물이 처리돼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미생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어떻게 걸러주는 시스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바이오가스가 발생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이 가스가 빠져나와야 또 가스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가스하고 그래듈을 잘 분배할 것인가가 이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벤셔널한 타입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위에 이렇게 층이 있어가지고 가스가 올라오다가 가스는 여기 모이지 않습니까? 여기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나오고 얘도 가스가 여기 모이면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있고 얘는 위쪽에 이렇게 막아가지고 가스를 빼내는 형태라고 보면은 근데 가스는 여기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스탠디드 그래듈 타입 해가지고 이 가스가 빠져나올 수 있는 층들을 중간중간에 만들어놨습니다. 가스가 얘는 위에만 빠져나오는데 얘는 여기서 한번 빠져나오고, 그지? 여기서도 가스가 빠져나오고 해가지고 가스 윤활을 좀 원활하게 만든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그래듈들이 잘 돌아가면서 활성을 보여야 되니까 가스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밑에 집어넣습니다. 해가지고 버블링 효과를 만드는 형태로 만든 게 이제 RC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타입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어제부터 늘 이야기했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미생물 반응이 일어나는데 미생물 반응이나 폐수가 들어가가지고 미생물을 통해가지고 유기물 처리하고 계속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현화하는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것의 특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기성 반응기는 화학공학보다는 미생물공학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화학 반응은 뭐가 부족하면은 총을 더 집어넣든지 반응을 집어넣든지 즉각 대응이 가능한데 얘는 미생물이다 보니까 바이오다 보니까 그런 즉각 대응들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미생물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이게 아까 현미경 반응이라면 패킹 사이에 이런 미생물이 여기 현미경 사진 찍은 겁니다. 예, 미생물이라는 게 얘네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좀 다르다. 미생물 관리가 중요하고 화학 반응은 급진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지만은 얘네들 점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쇼크를 먹지 않게 쇼크라고 하죠. 그래서 화학 공정은 트러블이라 하잖아요. 현미경 반응에는 쇼크라고 많이 합니다. 용어가. 네. 쇼크 먹지 않도록 좀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미생물이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자, 현미경 반응에는 횟수를 현미경 반응에서 3단계를 거칩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벤젠골이 긴 화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긴 화학물들을 처리하는 미생물이 종류가 3개가 있다고 보면 돼요. 동양인, 서양인, 뭐 중동인 그래 있는 것처럼 미생물 해가지고 똑같은 미생물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미생물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미생물에 따라 이제 반응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분해하는 미생물이 있어. 얘네들이 먼저 긴 것들을 쪼개죠. 이중이라고 하면서 쪼갭니다. 예. 그래서 발생되는 CO2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벤젠, 사이클로헥산 골이 깨고, 그 다음에 CO2 날아가고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탄, 얘네들 이제 분해하면 C자가 많잖아요. 그제? 예. 그래서 메탄 형성하는 발효. 그래서 가수분해 형성이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 산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 그렇게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수분해 에이시드 포밍 리액션 미생물에 의해서 난분해성 물질이 분해가 되고, 두 번째는 산 분해를 통해 가지고 CO2를 발생시키는 성분이 되고, 걔네들이 이제 초산으로 분해되면 초산을 깨는 성분으로서 메탄 형성 미생물 통해서 3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미생물들은 이 고분자 물질들을 깨는 미생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깨기가 힘들거든요. 얘네들은 쉬워요.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짧잖아요. 이제 짧으니까 팍팍팍팍 해가지고 분해가 잘 되는데, 얘네들은 분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도 뭐냐면, 얘네 미생물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요 위에 있는 미생물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활성화되는데 석 달 정도, 한 쇼크를 먹으면 자기가 회복하는데 석 달 정도 걸리고, 밑에 있는 성분은 갈수록 2주라든가 쉽게 빨리 회복이 됩니다. 세 종류의 이제 미생물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까 이 미생물들을 크게 나누면 이제 산생성 미생물, 이제 메탄생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잘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들 분해하는 미생물이라고, 얘네들은 난분해성 미생물이라고 부르고요. 요 메탄생성은 잘 분해하는 미생물이 가지고 가분해성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사는 조건이 좀 달라요. 한 명은 그 열대지역에서 잘 자는 애들이 있고, 하나는 한냉 쪽에서 잘 자는 인간이 있는 것처럼, 얘는 뭐 난분해성 애들은 pH가 좀 낮은 걸 좋아해요. CO2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pH가 5에서 5.8에서 한 6.2 정도 있을 때 가장 활성이 좋고, 가분해성 미생물은 7에서 2 있을 때 가장 활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pH를 좀 높여주면은 분해가 굉장히 잘 되고요. 대신에 얘네들은 활성이 더 떨어지겠고, 그 pH를 좀 낮추면은 얘들은 확실히 좋은데 얘네들은 활성이 떨어지는 그런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형성 반응기에는 미생물이 다 똑같구나 해가지고 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얘의 이제 활성이 맞춰져 보니까 분해율은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산 같은 게 많이 들어오면은 얘가 분해 잘하는 성분이 들어오면 겉보기에는 진짜 분해율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
근데 한번 그 초산 성분이 다 없어지잖아요. 다 처리하고 나면은 이제 아까 그 고부자 물질들이 들어오면은 걔네들 분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활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그 활성이 떨어지니까 그 여기서 반응의 분해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예, 쇼크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성이 나빠지면은 아이소베일 로드를 낮춰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뭐 급격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마치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족 에이시드들은 분해하기 쉬운 애들이고 테네프탈릭 에이시드 같은 성분들을 분해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 종류가 다르다 하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도 용매가 이제 초산이고 제품이 PTA인데 아세틱 에이시드는 굉장히 분해가 잘 돼요. 들어오자마자 분해가 되는데 이 고분자 물질들은 분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조건에 맞추다 보면은 얘네들에 관련된 미생물들이 쇼크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이라 보니까 복성을 좀 피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필수 영양적인 성분들이 좀 있습니다. 과량으로 들어가면 더 문제 생기고요.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뭐 텅스텐이라든지 뭐 망간, 마그네슘들이 있는데 특히 이 망간 성분은 이 저끼리 잘 뭉쳐요. 왜 해수에 망간 그 덩어리들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해수 저 밑에 예. 망간은 좀 잘 뭉치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그 보여드렸을 때 패킹이 아까 다 막힌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분들이 망간에 의해 가지고 예, 망간이 들어가가지고 다 막아버리는 미생물하고 뭉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균성 반응이 그러니까 쇼크를 먹고 예, 다시 그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항균성 반응에 지어가지고 미생물실 넣어가지고 이제 활성화할 때는 한 6개월 정도 천천히 분위기를 천천히 올라가죠. 예. 고압도 천천히 올리면서 또 회복될 수 있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6개 정도 걸리고 한 쇼크 먹으면 활성이 떨어지니까 적어도 한 1, 2개월 정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 형성은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 활성을 좀 키울 수 있도록 고화를 좀 천천히 올려주고 고화는 대신도 많이 흔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활성이 좋은 미생물들은 쇼크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든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래서 미리미리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분해율을 보면서 관리를 바이오게스 양을 보면서 관리를 해줘야 얘네들이 쇼크를 안 먹고 잘 유기물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수 중에서도 남분해성 성분하고 가분해성 성분들로 나눠져 있다. 남분해성 성분들이 보통 한 50%, 폐수의 대부분들은 TA라는 카테고리인 고분자 물질들이 대부분이고요. 초산이라든지 분해 잘 되는 성분들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항상 이 남분해성 성분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고 여기에 관련된 미생물들을 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TA 뭐 이런 성분들이 이런 순수를 통해 가지고 메탄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라톨리 얘가 제일 분해가 잘 안 되는 애거든요. 얘가 이제 BAD 해가지고 분해될 수 있도록 그래서 메탄 생성 여기는 메탄 생성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A 아까 했지 산 미생물로 해서 얘가 발생이 되고 이제 빨간 게 그 다음에 얘에 관련된 미생물에 서 되고 최종적으로 메탄 생성 미생물에서 관리된다. 세 단계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을 거쳐서 제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내드린 것처럼 평균선 반응기에 공급되는 미생물을 그래서 이제 계열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가분해서 나누는데 이 두 물질의 이제 분해성 차이를 발견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분해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라톨린 분해율 분석을 하고 소산을 분석하니까 이 초산 성분이라든지 가분해성 분해율을 보면 일정하게 되고 있고 얘를 보면은 나무에서 분해율을 보면은 떨어지고 있더라. 그러면은 어느 미생물이 문제인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 조건에 맞춰서 예를 들면 pH를 좀 낮춰준다든지, 예. 그래서 CO2 농도를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 남분해성 애들이 분해되면 아까 맨 처음에 CO2가 많이 발생된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CO2가 많이 증가되면은 분해가 잘 되는구나, 얘가 잘 되는구나. 메탄 농도가 증가되면은 얘네들이 잘 분해되는구나. 그렇게 예, 파악을 해가면서 운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 조건 보면은 이렇게 각각 성분, 여기 BA 들어가는 거, BA 나가는 거 해가지고 BA의 분해율, 그 다음에 초산의 분해율 따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파라톨릭의 분해율, 각각의 분해율 분석하는 게 저희들의 운전을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안 보고 전체적으로 분해율이 얼마지, 그러니까 COD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농도만 보고 분해율을 분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각각 성분에 대해서 각각 분해율들을 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선 반응에서 1차적으로 그 유기물들을 처리를 하고 이제 2차적으로 호기성에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얘네들은 산소하고 반응해가지고 자기들이 성장하는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기성은 평균선 반응에서 1차 처리된 횟수를 2차로 처리하고 주로 저농도, pH는 한 6.5에서 7.5, 최대가 한 7 정도일 때 가장 좋고요. 그럼 산소를 받아서 얘들이 이제 처리를 하니까 DO라고 그 산소 농도 폐수 중에를 측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폐수 중에 한 2mg 정도 유지를 해서 산소양을 넣어주면서 산소양을 맞춰줘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호기성의 장점은 악취가 거의 없고요. 얘가 바이오가스 발생 안 시키고 지가 먹고 자라는 거랑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악취가 거의 없고 제거율이 높지만은 운전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슬러지 발생이 돼가지고 폐기물들을 이제 자기가 증가된 미생물들은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처리 비용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선에서 나온 물질들이 평균선에서 아까 5,000에서 6,000 들어가가지고 1,000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물질들이 호기성 처리해가지고 얘를 한 20에서 50 정도로 이렇게 확 나머지 처리하는 공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폭기조는 쉬워요. 평균선은 가둬놓고 이렇게 미생물을 집어넣는 거라면은 이 폭기조는 산소하고 이렇게 접촉해야 되니까 오픈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폐수 체제를 보면 이런 거 많이 볼 텐데 안에 뭔가 미생물이 가스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그게 뭐냐면 요 밑에 아까 폭기선은 산소를 먹고 자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컴프레서가 있어가지고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디퓨저를 통해가지고 가스가 아무래도 버블 쪼개져서 들어가야 많이 접촉을 하고 미생물하고 만나기 때문에 버블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퓨저에 들어가 있죠. 물이 있으면 가스가 방울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기성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침전주를 거쳐가지고 그 증가한 미생물들은 탈수기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윈비트로 해가지고 미생물을 제거해주고 중간에 폐수만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포기적 호기성 시스템은 이 침전주하고 항상 한 상을 이루어서 운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 후에 그 호기종의 이제 미생물들입니다. 양호할 때 나타나는 미생물들은 여러분이 보기에도 깨끗하죠. 예. 근데 좀 불량할 때는 좀 저것끼리 뭉쳐 있거나 뭔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습에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되어 있는 미생물들이 있고요. 폐수 처리가 회복될 때 미생물들, 그 다음에 위 농도가 내내 낮을 때 미생물들. 여기 보면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미생물 떠가지고 미생물을 현미경을 이제 관찰하면서 아, 포기도 상태가 지금 어떻다 하는 것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조, 그 포기성 반응기는 유기물들을 자기가 증식하는 데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증식된 미생물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신전조에 들어오면은, 아까 미생물들은 밀도가 무겁기 때문에 요 밑에 쭉쭉쭉 따라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맑은 물만 받아서 이제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스크래퍼가 있어가지고 그 솔리 미생물들이 굳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바닥을 통해가지고 미생물들을 제거하고 위에 있던 그 폐수는 그 용년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 보면 깨끗할 때는 참 그죠? 처리 잘 됐을 때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상태가 안 좋을 적에 우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약품 처리해가지고 이런 물질들 제거해서 이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굉장히 커요. 그 처리장이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전조가 있으면은 바닥으로 이렇게 미생물들이 깔아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걔네들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매립 처리를 하면 어차피 톤당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은 물기를 짜가지고 용량을 줄여서 이제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전 들어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위에 있던 물들은 침전에서 온 거네. 슬러지가 오면은 농축기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슬러지 1분 하고 탈수기로 이제 들어오면은 아까 그 미생물들은 여기 오면은 이 그림이 탈수기거든요. 그래서 탈수기에서 짜면은 이렇게 거의 플라스틱 비슷하게 진흙처럼 짜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물처럼 되어 있던 것들을 물을 짜가지고 진흙처럼 만들어가지고 탈수를 한 다음에 양을 줄여가지고 매립장으로 간섭하게 됩니다. 탈수기 보면은 이것도 1세대가 이제 벨트 프레스였거든요. 두 개 벨트 해가지고 쫙 이렇게 물을 짜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벨트가 이물질이 끼면 벨트 고장이 잘 나가지고 원심 탈수기 여러분 아직 배웠잖아요, 그제? 원심 탈수기를 해가지고 했다가 원심 탈수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까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이야기한 압력을 넣어가지고 필터 프레스로 처리 고압으로 해가지고 탈수를 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처리하는 양을 보면 그 물 양들이 확 주는 게 보이죠. 65에서 75 정도 탈수. 나머지는 다 물 제거한다고 보시면 물 양이 적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벨트 프레스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다가 물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쭉 압축이 됩니다.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갔을 때 물 들어가가지고 쫙 압축을 하면서 그러면 압축이 된다면 얘가 좀 빠지면은 요 밑으로 슬러지들이 떨어지면 요 밑에 이제 요런 덤프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렇게 나옵니다. 네. 이 상태가 안 좋을 때도 나오면은 받아가지고 매립장으로 보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호기성이 하면은 이 매립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자기가 증식하니까. 그래서 호기성 나오기 전에 폭기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행성 하면은 바이오에서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많이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상시 폐수, 노말 폐수가 이렇게 행성 거쳐서 폭기조 거쳐서 최종 강조가 되었는데 이제 점점 더 발전해서 옛날 악성 폐수는 바로 폭기조 보냈었는데 얘가 쇼크를 먹을까봐 이제 얘로 좋아지면서 점점 그 악성 폐수도 이제 핵미성제 처리해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 쪽에 생기는 이제 솔리드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도 폐수 처리장으로 다이렉트로 지금으로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을 때 바이오가스 많이 첨가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핵미성 반응이 좋아지면서 많은 양을 솔리드를 직접 핵미성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차후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우리 픽스드 타입 반응기를 있잖아요. 그 앞에 UASD 반응기를 층리를 놓으면은 더 효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이 있는데 미생물은 아까 탈수기 넣어가지고 짜서 이제 폐기한다 했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뭐냐면은 그 미생물을 가성소다를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다시 폐수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쪽도 지금 연구 개발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공장에 사용하는 공장도 있고요. 그 다음 이 폐수를 그냥 방류하지 말고 거의 뭐 유기물 다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투압, 그 RO 필터라든지 그런 걸 거쳐가지고 용수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래서 폐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개선돼야 될 항목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 폐수 처리하기 돈이 많이 드니까 금방금방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폐수 처리장이 돈 먹는 하마라고 했는데 폐수 처리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오가스 발생시켜가지고 연료로도 사용하고 폐수를 다시 용수로도 사용하면서 프라피세타로 바뀌는 그래서 용어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했는 게 그 폐수 처리장에서 다른 수처리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설비가 있어가지고 지금 필터가 저기서 나오면 되는 건데 폐수 처리장은 좀 공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하고 좀 그래서 요즘 생물화공 아십니까? 생물화공이라 해가지고 그런 쪽도 각 한때 각광을 많이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요즘 또 전지하고 이게 아까 이 화학 공장이라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개들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생물 관련된 폐수 처리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1시간 정도 했는데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제목 보니까 쿨링 타워 하나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급히 만들었는데 그건 그냥 슬라이드 넘기면서 이런 거 있다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그냥 있다는 거니까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냉각탑은 뭐냐면 아까 뜨거운 물을 차가운 공기와 접촉시켜가지고 그 물의 온도를 다운시키는 공장에 가보면 이런 설비 많이 보셨죠? 위에 뭐 부옇게 이렇게 연기가 나오는 설비. 요게 이제 냉각탑입니다. 이게 뭐냐면 뜨거운 물이 위에서 밑에서 떨어지고 공기를 넣어가지고 그 물을 식히고 이 공기가 날아가면서 수증기를 포함해서 날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중에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순환시키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그 물 있잖아요. 물이 증발될 때 열량이 필요하잖아요. 그지? 응축되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잖아요. 그지? 예. 그럼 뭐냐면은 이 공의 뜨거운 물을 이 증발, 열을 회수를 하면서 식히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그냥 물 자체가 날아가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농축되다 보면 불순물들이 많이 생기니까 블로 다운이라가지고 이거 좀 제거를 하고, 그래서 비산수, 증발수, 보유수가 이제 보급이 되는데, 원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증발, 예. 증발되면서 증발열로 인해가지고 물을 다운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이렇게 팬이 있어가지고 밑에 공기를 잡아 당깁니다. 예. 공 당기면 위에 물이 들어가면서, 예. 그 뜨거운 물에 의해 가지고 이 물 일부는 증발되고, 예. 그래서 이 물이 차가워져서 빠져나가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기 땡기는 선풍기가 있고요. 물 날아가는 것 방지하는 설비, 물 뿌리는 설비들, 충진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카운터플로라는 건 뭐냐면은 이 충진제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고요. 물 떨어지고 여기 카운터플로 그냥 직각으로 만나잖아요. 그죠?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향유용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형태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공기가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가지고 물은 밑으로 떨어지고, 아까보다는 좀 접촉 문제가 줄지에. 근데 무슨 장점이 있냐니까 얘는 이후에 설비들이 다 이제 분리하고, 그지? 근데 얘는 여기서 다 분리가 되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높이도 좀 낮아지는 그런 설비적인 간단한 점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근데 냉각탑은 부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냉각탑은 사고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철로 돼 있잖아요. 이게 물에 의해가지고 부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 안전바가 있는데 뚝 짚었는데 얘가 부식이 된 거야. 넘어져가지고 아까 물 있지 않습니까? 물 속에 빠져가지고 사고가 사망성 몇 개 있습니다. 예, 좀 안타까워. 그래서 냉각탑 물이 많은 설비에 가면은 부식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냥 이게 새가 있다고 해서 새가 가장 위험합니다. 부식이 되기 때문에. 부식된 것들, 설비들 좀 보여주고요. 그 정도 설명하면은 뭐 설계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밴다드를 하고 하면 되니까. 그 외에 그 수치도 비슷하거든요. 필터 하나 있어가지고 양념해가지고 음영 제거해가지고 안에 물질들 제거해가지고 순수 물질 만든다.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화학 반응 분리하고 좀 다른 미생물을 통한 화학 공장 좀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화학 공장이 좀 다양합니다. 그지? 다양하니까 어찌 보면 본인이 관심 있고 재미가 있으면은 진짜 많은 걸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좀 놀랐어요. 화학 공장 왔는데 미생물을 못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화학 공장이 우리도 뭐 덕분은 뭐 숨이 막히는데 뭐 미생물 어떻게 잘하지 하는데 아까 그런 설비도 미생물이 필요하고 뭐 그런 설비들이 좀 많이 있고 전지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발전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공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공정을 좀 더 최적화시키고 개발하면은 좀 더 좋은 공장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설비에 관심을 많이 갖고 태광의 그 기둥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